자, 기본 강의 제2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 교재 페이지 25쪽 밑에 2번 대선입니다. 대선은 수선 변경하는 건데 계측, 증축, 채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건축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선 변경, 증설 같은 거 하게 되는데 다만 이것은 그 정도가 건축까지는 안 가는 것이죠. 건축이 뭐가 있죠? 거기 증축, 개축, 이런 것까지는 아닌, 그보다는 좀 약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 동그라미 1번하고 맨 뒤에 동그라미 9번이 중요한데 동그라미 1번 받으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은 그 뒤에 1번 끝에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이것이 많이 나왔어요. 면적이 얼마라고요? 3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뭐냐, 그 벽면적 앞에 그까지 해야 돼. 요까지.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냥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선이다 해놓고 틀렸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가 빠져가지고. 그럼 그가 뭐냐? 이 그는 뭐냐면 내력벽을 내력벽. 그래서 결국에는 내력벽 벽면적이지 그냥 벽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시마 강의할 때 해드리고 9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9번 보면은 즉 26쪽 재작년에 나온 것인데 9번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하고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냥 벽면적이죠? 그냥 벽면적이고 내력벽이 아니라 그냥 벽면적이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인데 거기 어떻게 시험 내냐면 건축물의 외벽이잖아요. 이걸 살짝 고쳐서 건축물의 내부, 인사이드, 내부 이렇게 살짝 내었어요. 내부가 아니라 뭐죠? 외벽이죠. 이렇게 말장난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내부가 아니라 외벽이죠. 그렇게. 이어서 세 번째,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냐? 용도를 알아야 변경까지 알죠. 그죠? 용도가 뭔데부터 알죠. 용도가 뭔데 변경하는 거야? 용도는 이런 것이요. 1번,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고 분리한 것을 뭐라고 한다? 건축물의 용도라 본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아, 용도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용도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몇 가지로 자세하게 나열했냐니까 26쪽부터 천천히 가보면 몇 쪽에서 끝났냐 하니까 되게 많아요. 34쪽에서 끝난 거예요. 34쪽에서. 근데 사실상 34쪽은 큰 의미가 없고 33쪽에서 끝났다 보면 돼요. 참 비교가 빠졌으니까 33쪽 밑에 보니까 번호가 몇 번 매겨져 있어요. 33번 밑에 맨 끝에 33쪽 밑에 29번이죠. 야영장시설. 이건 최근에 생긴 거예요. 요즘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이 야영장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그게 야영장시설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1년 정도밖에 안 되게 들어간 지 한 1년 정도 야영장시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가 총 몇 개라고요? 29개다. 29개가 되겠습니다. 용도가 29개다. 그 중에서 일단은 나머지는 제가 시마 강의에서 좀 더 짚어드릴 거지만 일단은 여기서 뭐부터 짚어드리냐면 기본 강의는 주택은 좀 아시죠? 주택부터 짚어드립니다. 주택. 그래서 26쪽 용도 중에 첫 번째가 단독택이고 두 번째가 공동택이에요.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는 단독택이 더 중요할까요? 공동택이 더 중요할까요? 공동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택 봅시다. 넓은 의미의 단독택은 좁은 의미의 단독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택이 있고 공간이 있고 뭐 네 가지가 단독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간, 이것이 바로 단독택입니다. 다중주택은 뭐냐면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데인데 말이죠. 근데 그 룸마다
싱크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샤워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잠자고 샤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거기보다 살림, 밥 같은 거 못 해먹는 게 원칙이에요. 싱크대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밥을 먹는다 또는 휴식한다 그러면 공동 취사장 있죠? 공동 취사장, 공동 휴식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방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약간 편법 건물은 이 다중주택을 갖다가 살짝 개조해요.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뭘 들어간다? 싱크대 같은 거 이렇게 걸 집어넣고 나중에 뭐라고 간판 붙이냐면 원룸 이렇게 간판 붙여요. 근데 그게 정식 원룸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입니다. 다가구택은 말이죠. 단독택이에요. 근데 이따 배웠지만 다세대택은 공동택이에요. 다가구택은 단독택인 것은 여러 가구가 살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몇 개라고요? 딱 한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다가구다 그러면 주인이 보통 몇 명이라고요? 주인이 보통 한 명이 되어 있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못 갚았으면 만약 이것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 넘어갈까요? 한 집만 넘어갈까요? 한 가구만 넘어갈까요? 몽땅 다 넘어가요. 몽땅 다. 이게 더 아주 그저 고약해요. 몽땅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6집이 쫓겨나는 거예요. 6집이 쫓겨나는 것이죠. 다가구는 단독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간은 뭐 알고 있죠. 무슨 총리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이 되겠고, 이어서 중요한 것은 공동택인데, 공동택은 27쪽 위에 올라가 보니까 건축법상 공동택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가, 나, 다라. 가가 뭐죠?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세대택, 라, 기숙사. 근데 주의할 것은 주관식 나오면 말이죠. 주관식 나오면 다세대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다세대 주택 이렇게 정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어쨌든 보니까 다세대는 공동택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다세대다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 있을까요? 보통 6개가 있겠죠. 집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쫓겨나도 그 해당되는 집만 쫓겨나겠죠. 예, 다세대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일단은 거기 기숙사. 기숙사는 여기서는 뭐라고요?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이에요. 기숙사가 여기서는 공동택이다. 건축법에서는. 그런데 이 공동택을 누가 빌려가냐면 주택법에서 빌려가요. 그 주택법 아줌마가 와가지고 저 공동택 좀 빌려주세요. 빌려가는데 몇 개만 가져가냐면 3개만 가져가요. 누군 빼고? 기숙사는 빼고. 그래서 시험지에 나오는데 주택법상 공동택은 3개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축법상 공동택은 4개예요. 누구까지? 기숙사.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 낼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다음 중 공동택 중 공동택에 알맞게 짝지어지는 것을 골라보시오.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 다음 중 건축법령상 또는 다음 중 주택법령상 이걸 찍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주택법령상 그러면 누구 빼놓고 얘기한다? 기숙사. 건축법령상 물어보면 기숙사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와 연립과 다세대의 그 차이점 상세한 걸 지금 해드릴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어디 나온다고요? 주택법도 나오겠죠? 3개 빌려갔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상세하게 안 합니다. 왜? 여기서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자, 아파트부터 볼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상가고, 밑에는 상가고, 여기가 주택인데, 주택이 이게 몇 개 층이냐면, 4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 요거 상가는 3개 층이고, 이거는, 이 부분은 아파트일까요? 아닐까요? 아파트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층수는 7층이 되겠죠? 그러나, 주택으로 쓰는 건 몇 개밖에 없죠? 4개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파트 나오잖아요. 아파트는 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개층수가 중요한 거예요. 몇 개 층을 주택으로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개 층 이상 쓸 때? 5개 층 이상 써야지 아파트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 이거는 연립이나 다세가 돼요. 이건 연립주택이나 다세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갑시다. 연립이나 다세대. 연립이나 다세대. 일단은
연립이든 다세든 간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야 돼요. 4계층 이하가 돼야 돼요. 4계층 이하. 3계층도 괜찮아요. 2계층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뭐다 연립이나 다세대 짓는 자가 돈을 남겨보려면 4계층 꽉 채워야 되겠죠? 4층입니다. 보통 연립이나 다세대. 그런데 연립과 다세대는 층수로는 구분이 안 돼요. 둘 다 뭐니까 4계층 이하니까. 그럼 뭐로 구분하냐? 그 바닥 면적 합계, 즉 주택으로 쓰는 한 동의 바닥 면적 합계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해요. 그래서 만약에 4계층 이하인데 A동은 바닥 면적 다 합쳐보니까 주택 쓰는 것이 620 초과다. 그럼 뭐가 되고? 연립이고. 다 합쳐보니까 바닥 면적 다 합쳐보니까 660제곱미터 이하다. 뭐가 되고? 다세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왜 하필은 또 660으로 나갈까? 500이면 500이고 1000이면 1000이지. 왜 620으로 나가느냐?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한 평은 얼마죠? 약 3.3 제곱미터예요.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거 약 몇 평 되는 거예요? 200평 되는 거죠? 200평.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지에 나올 때 절대 이 평으로는 안 나와요. 평으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글자도 이걸로 안 나와요. 글자도 뭐는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이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660 뭐라고 한다? 제곱 미터 이렇게 나와요. 시험지 나올 때 아시겠어요? 제가 편의상 이걸로 썼지만 시험지는 이걸로 나와요.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몇 톤 트럭 할 때 몇 톤 트럭 그러죠? 톤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안 나오고 한글로 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지 나올 때. 그리고 자 이것도 이건 한글로 어떻게 써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센티미터요, 센티미터요, 센티미터요. 괜찮아요? 센티미터라고 그래요. 센티미터 이렇게 나와요. 한글로 이렇게 나와요. 한글로 시험지나 한글로 하면 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이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한글로 나옵니다. 법에서. 이게 뭘까요? 킬로 그다음 뭐죠? 와트 아마 이럴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바닥 면적 합계가 딱 660이다. 그러면 연립일까요? 다세대일까요? 거기 딱 660이다. 다세대일까요? 연립일까요? 620 이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다세대입니다. 제가 이미 기초 강의할 때 초과, 미만, 이상, 이하 다 해드렸어요. 그때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나하고 다에 거기 또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그거까지 해드립니다. 기초니까, 기본 강의니까 괄호가 있다. 괄호가 뭐예요 그거? 이런 뜻입니다. 여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여기 3층이고 여기 4층이다. 여기가 500제곱미터다. 여기 600제곱미터다. 이게 만약에 공동태라면은 A동, A동, B동. A동은 연립일까요? 다세대일까요? 공동태라면 A동은 다세대의 연립이에요. 에? 다세대죠. B동은 다세대죠. 제가 물어볼 때 아주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대답할 수 있는 정도 물어봅니다. 다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보면은 가로 보면은 이 지하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공동으로 쓴대요.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쓰면은 이걸 더해서 이게 하느냐? 그래도 각각이냐? 그 뜻입니다. 만약에 더한다면 얼마죠? 1100이죠? 그럼 뭐예요? 연립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공동으로 주장 쓴다 하더라도 그냥 각각으로 얘기한다, 합쳐서 얘기한다. 거기 둘 다. 연립 다세대. 뭐라고 돼 있어요? 각각이다. 그럼 끝까지 이거보다 이것도 뭐고? 다세대고 이것도 다세대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거기까지 해드렸어요. 상세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이제 심화 강의에서 몇 가지만 해드릴 거예요. 몇 가지 해드리는데 다만 뭐 하나만 조금 짚어볼 일이 있냐면은 거기 28쪽 밑에
거가 나와요. 거. 28쪽 밑에 거가 있죠. 다중생활시설. 이게 옛날에 뭐였냐면 고시원이었어요. 고시원을 지금 뭐라 부른다고요? 건축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이에요. 다중생활.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입니다. 근데 면적이 얼마나 여기 보니까 합쳐본 면적이 밑에 500제곱미터 미만이죠?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게 어디서 가면은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 옛날 말로 고시원, 지금 말로 다중생활시설은 쭉 올라가보니까 몇 종 근린생활시설이 거기 보니까 제일 위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니까 노래방 정도 들어갈 만한 건물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노래방 같은 비디오방 있죠? 그 정도가 2종이거든요. 독서실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그런데, 그럼 금방 우리가 뭐라 했죠? 받으면 잡기가 얼마라고 했죠? 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럼 그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이 500제곱미터 이상은 뭘까? 궁금하겠죠? 500제곱미터 이상은 뭐냐? 받으면 잡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은 뭐냐? 그거는 숙박시설이에요. 여관같이 취급해요. 어디 가냐면 숙박시설이 몇 번에 나오냐면 쭉 넘어가 봅시다. 31쪽 위에 15번 31쪽 위에 15번 보니까 숙박시설 그래가지고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요즘 생활 숙박시설도 막 분양하잖아요. 그죠? 들어봤어요? 생활 숙박시설? 희한한 거 있어요. 생활 숙박시설 이런 거. 근데 여기는 뭐냐면 다번이에요. 다중생활시설인데 2종이 아닌 거니까 결국에는 받음잡기가 얼마라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시원은 숙박시설인 경우도 있고 옛날 말로 고시원은 숙박시설인 경우도 있고 2종 근린생활인 경우도 있고 둘 다 있는 거예요. 크면 뭐고요? 다중생활이 크면은 숙박시설에 속하는 것이고 작으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가냐면 35쪽 가면 돼요. 35쪽. 우리가 교재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절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양을 잘 조절해서 나가니까. 시설군의 분류, 요거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용도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용도 변경할 때. 즉 식당을 공장으로, 공장을 창고로, 창고를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용도 변경이라 불러요. 근데 아까 시설군 분류에서 그 옆에 세부 용도 있죠. 세부 용도가 아까 몇 개의 용도라고 아까 우리가 봤어요. 20 몇 개라고 배웠죠? 아까 20 몇 개? 29개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세부 용도에 29개 용도가 촘촘히 들어가야 돼요. 새끼들이 29개 들어가서 오물조물 있어야 돼요. 옹기종기 있어야 돼요. 29개가. 근데 이걸 갖다가 섹트로 나눠놨어요. 방마다 나눠놨어요. 또 싸울까봐. 몇 개 방으로 나눠놨죠? 거기 보니까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9개 방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해가지고 몇 번까지 군이 있죠? 9번까지 있죠? 이걸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순서.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 따가지고 어떻게 외우냐? 앞글자 따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 다음에 기타가 아니라 그 밖에라고 돼 있죠? 그 밖에라는데 이걸 그 밖에를 그냥 기타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기 이렇게 외울 때.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모두 몇 개라고요? 9개다. 9개가 되겠죠. 9개입니다. 순서대로 외운다. 뒤집박지 외운다.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창고 시설이다. 그러면 어디 시설군에 들어있어요? 창고가? 어느 시설군이에요? 창고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 이렇게 아셔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노유자 시설이다. 그러면 어느 시설군이죠?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이래야만 문제를 풀어요.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달달 외우지 못하더라도. 숙박시설은 어디 속하죠? 영업시설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속하죠? 그런데 이게 시설군 분류했는데 이게 용도명이 하러 가는데 다만 아까 세부 용도가 아까 원래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29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0개가 있어요. 30개. 그러면 하나가 쪼개졌겠네. 그죠? 29개 중에서 하나가 쪼개지니까 30개 될 게 아닙니까? 그죠? 누가 쪼개졌냐면은 이종 근린생활이 쪼개졌어요. 이종 근린생활 중에서 누가 뛰쳐나가냐면 다중생활설이 뛰쳐나가서 새로 하나 거기 용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번 봅시다. 7번 근린생활설군 옆에 제1종 근린생활, 그다음에 옆에 제2종 근린생활. 여기는 다중생활 들어간 거다 안 들어간 거다? 2종 근린생활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2종 근린생활이에요. 그러면 다중생활은 따로 가 있겠죠? 따로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5번의 영업시설을 보세요. 5번의 영업시설을 보니까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보다 다중생활. 여기 들어있죠? 이놈이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종 근생이 쪼개지는 바람에 다중생활하고 아닌 게 쪼개지는 바람에 여기 새끼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3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30개가.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용도 변경하러 갑시다. 밑에. 첫째, 용도 변경하면 누구한테 가느냐 아셔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잘 모르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아까 잘 모르면 누구?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등장하고 있죠. 90%가 그분들 거의 다. 잘 모르면 그분들은 거의 90% 맞아요. 누구 등장합니까? 그분들?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구수청장이나 그죠? 근데 가가지고 뭐 받는데요? 거기 보니까 허가를 받거나 뭐 받는다고요? 신고한다. 허가 받거나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허가받고 어떤 경우는 신고하냐. 이게 잘 나와요. 시험 잘 나와요. 여기 칠판을 보면 돼요.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신고하면 돼요. 근데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어떡하고? 허가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이해하셨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합니다. 이게 제일 잘 연습할 거예요. 표를 보고 연습. 위에 시설금 표 있죠? 자,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을 운수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그렇다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그럼 뭐 받을까요? 허가 받는다. 누구한테? 그분들. 이해하셨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종교시설을 수련시설. 올라가서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렇다면 뭐 한다? 신고한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예. 기본강의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요거 하나 더 합시다. 36쪽 합시다. 이제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지금 한 것이. 36쪽. 거기 제일 위에요. 4번하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입니다. 바다면적 합계가,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는 것에 이 바다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나중에 뭐 받으라고요? 사용승인 받거라 그 뜻입니다. 용도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 뜻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바다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을 갖다가 용도 변경한대요. 되게 많네. 이럴 때는 아무나 설계하면 안 되고 건축법 23조라는 건 뭐냐면 건축사가 설계하라 그 뜻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용도 변경할 때 설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건축사가 설계하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설계 규정 지정입니다. 다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박스에 괄호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 변하는 경우로서 증계 쪽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안 해도 되죠. 별거 아니니까 그때는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은 위에 면적 얼마? 100. 밑에는 500이 되겠죠. 위에 100, 밑에는 500이 되겠습니다. 위에 100, 밑에 500입니다. 네 번째, 복수 용도의 인정. 복수 용도 인정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 글쎄, 여기 용도도 여러 개 용도를 한꺼번에 죠. 같은 건물인데 여러 개 용도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면서 일종 근린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용도를 갖다가 2개 이상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주는 거 아니에요. 법에 맞는 취지에서 주는 거예요. 법에 맞는 취지에서 줍니다. 이래서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 영문학하고 전자공학을 복수전공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종 근린생활이라고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두 개 줄 거다?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허용한 돈 내에서만 이렇게 복수가 되는 것이지 용도가 너무 엉뚱한 건 안 준다. 그것이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적용 대상 지역. 이건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올라가서 그 대신 37쪽 위에 더 알아보기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건 뭐냐? 이거는 직접적으로 시험지는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시험지는 안 나오는데 이 용도 지역을 알아야만이 시험지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주관식 나올 때 이거 나왔었어요. 다른 데서 나왔는데 용도 지역 쓰는 거. 용도 지역을 눈에 익어야 쓰죠. 봅시다. 일단은 전국 땅을 갖다가 뭐로 나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이렇게 땅을 나눠요. 이 땅을 나눈 걸 자기 땅에 무슨 지역인가 이 용도 이걸 용도지라는데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토지 이용계획 항의서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항의서 아시겠습니까? 토지 이용계획 항의서를 구청 같은 데 띄면은 거기 다 나와요. 무슨 지역 다 나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은 또 어떻게 쪼개집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렇게 쪼개져요. 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있고 일반 주거지역 있고 준주거지역 있어요. 이제 전용도 1종 있고 2종 있고 일반은 1종, 2종, 3종 있어요. 자, 주거지역에서 전용 주거지역이 땅값 비쌀까요? 준주거지역이 땅값 비쌀까요? 일단 그 의미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주거지역에서 전용 주거지역이 땅값 비싸다, 준주거지역이 더 비싸다. 어떻게? 준주거지역이 더 비싸요. 이 준주거는요, 옛날 같으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업지역도 넘어가서 용도 변경해서 사업지역도 넘어갈 수 있었어요. 요즘 좀 까다롭지만.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돼요. 1종, 2종, 1종, 2종, 3종 있잖아요. 숫자가 커질수록 더 비쌀까요? 더 싸질까요? 더 비쌉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높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 주거지에서 1종, 2종, 3종 있잖아요. 3종은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어요. 2종은 중고층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지역입니다. 사업지역은 몇 가지가 있죠? 거기? 4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 강남역 근처는 무슨 사업지역일까요? 최소한도 일반 사업지역 이상이 돼요. 중심 사업지역 아니면 일반 사업지역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지역 어디가 제일 좋다? 중시 사업지역이 제일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빌딩 착 올라가니까. 팍 올라가니까. 그다음 고급지역. 전용 고급지역, 일반 고급지역, 중고급지역인데 좀 공장 말고 다른 것도 좀 이렇게 뭐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 지을까요? 중고급지역이요. 아마 이런 데는 아마 그 술집도 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공단 근처에 술집 있잖아요. 그죠? 저쪽 가보니까 저쪽에 어디야 거기 일산 아니야. 안산 저쪽이 무슨 돌고지인가 뭔가 거기 저기 김포도 돌고지 있지만 여기 이쪽에 저쪽에 서해안 쪽 안산 쪽인가 거기 대부도 저쪽 어쪽으로 거기 보면 밤에 그냥 휘황찬란해요. 유흥 그 술집 많아가지고. 다음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있죠. 어느 녹지역이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개발할 수 있을까요? 집도 지을 수 있는 거.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 자연 녹지 지역이 그런 데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자연 녹지. 자연 녹지가 제일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자연 녹지가. 다음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괜찮은 땅이다? 계획관리지역. 요거는 지구 단위 가면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은. 옛날에 이 용인이 이쪽 근처에 관리지역 쪽에 있어요. 옛날 용인 지역이.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녹지지역도 뭐에 들어간다? 도시역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뭐가 물으면 안 물어보지만은, 어느 지역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해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으니까. 다음, 건축법 적용의 완화.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정한 경우는 건축법 기준을 갖다가 융통성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융통성 있게 해준다. 건축주한테. 근데 일단은 거기 알 거 뭐냐면 거기 건축 관계자에 돼 있죠. 건축 관계자가 누구느냐 아셔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 관계자 그럼 누구를 얘기합니까?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시자. 이 네 개가 건축관계자예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시자가 건축관계자인데 얘네가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이때는 건축법을 좀 완화시키시오라고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 요청하는데 그 예가 쭉 나옵니다. 예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거 봅시다. 1번. 원래 건물을 어디다 짓는 게 원칙이죠? 땅에다 지어야 되죠? 대지 위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대지 넓이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다 짓는데요? 물에다 짓는데요. 물은 대지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전혀 대지가 빵이니까 건물 질 수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융통성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수면에 지을 때. 또 3번. 31층 이상인 건축물. 다음은 공동택은 빼고. 공동택 빼고. 전부가 공동택 질 때 빼고. 3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 뭐 있죠? 뭐 4.13조, 4조 등등 이런 거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2를 지을 때 100몇 층이잖아요. 그죠? 이런 혜택을 받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좀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어디 나오냐면 밑에 6번입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때도 역시 여기 뭐 58조, 60조, 61조 등등 있죠? 이런 거 융통성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6번은 리모델링입니다. 읽어보면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정도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시마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해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괜히 여기다가 힘 빼줄 건 없고 나중에 시마 강의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단련되면 좀 몇 가지 더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면 되냐면 쭉 가시고 40쪽 밑에입니다. 40쪽 밑에 4번 리모델링 대비의 특례. 요거 좀 아셔요.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40쪽 밑에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주가 뭘 지었냐면 공동택을 지은 거예요. 근데 공동택을 지을 때 나중에 뭐하게 쉽게 지었다? 리모델링 하기 쉽게 지은 거예요.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리모델링 하기 쉽게 지었구나. 그럼 법적으로 뭔가 좀 올려줄게 하고 뭐를 올려주냐. 거기 용적률하고 60조 높이 제한은 나중에 배웠는데 가로구역 높이 제한입니다. 61조 높이 제한은 1조 햇빛 같은 거 1조 답보 높이 제한 이걸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중에 공동택을 지을 때 나중에 리모델링하기 쉽게 지으면은 용적률도 올려주고 높이 제한 두 개를 풀어주는 거예요. 꼭 알아놓으세요. 근데 얼마까지 풀어줄까? 거기에 100분의 얼마? 100분의 120. 100분의 120. 100분의 100. 20%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주의할 것은 거기 꼭 적기를 건폐율은 안 올려준다. 용적률은 들어있잖아요. 그죠? 건폐율을 살짝 지면 틀린 거예요. 건폐율은 아니다. 뭐만 들어간다? 용적률만 들어있구나. 그리고 혹시 올려준다면 얼마 올려준다? 100분의 120이다. 이렇게 하시죠. 올려주면 100분의 12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갑시다. 이어서 42조 기타 용어 정의입니다. 기타 용어 정의. 천천히 하겠습니다. 첫째, 거실. 거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과 원판 다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은 소파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그게 거실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거실이지만 그 방도 거실이고 식당 안도 거실이고 창고 안도 거실이고 공장 안도 거실이고 온실 안도 거실이고 룸사롱 안도 거실이고 교실도 거실이고 강의실도 거실이고 사무실도 거실이에요. 시험지 나오기를 교실도 거실이다 나왔어요. 결국에는 거실이라는 것은 룸으로 나눠주면 다 거실이에요. 공장도 거실이니까요. 창고도 거실이니까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뭐라 표현합니까?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 이게 나눠진 거 있죠? 다 거실이에요. 그렇게 하시래요. 강의실도 거실입니다.
교실도 거실이다.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주요 구조부는 6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순서를 바꿔서 외워도 괜찮아요. 순서를 어떻게 바꿔도 괜찮은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바, 지, 보, 내, 주기. 바지 보내주기. 그래서 만약에 뭐 옛날에 홍수 나서 이재민 생겼다. 그래서 바지를 보내준다. 바지 보내주기. 외우기 쉽게. 바는 뭐냐? 바는 거기 보니까 바닥이에요. 보는 그냥 보예요. 그 다음에 지는 지붕 틀이. 주의하세요. 바는 바닥이고 지는 지붕이 아니라 지붕 틀 그래요. 틀자 붙여줘야 돼요. 지붕 틀 꼭 틀자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는 보고 내는 내력 벽. 내는 내력 벽이고 주는 주계단 보통 계단 주계단. 기둥은 기둥. 기는 기둥이고 기둥도 큰 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기둥. 조그만 기둥 말고 큰 기둥 얘기합니다. 이렇게 6가지가 뭐라고요? 주요 구조부인데 근데 시험지 낼 때 아닌 것도 나와요. 뒤에 다만 이렇게 나올까요? 아마? 다만 누구나 아니냐? 사이기둥 조그만 기둥. 그 다음에 최하층 바닥.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그냥 바닥은 주요 구조이지만 최하층 밑바닥은 아니다. 최하층 바닥 아니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작은 보도 아니고 보는 뭐냐면 보가 원래 이렇게 돼. 이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걸쳐놓는 게 보예요. 이렇게 걸쳐놓는 게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근데 작은 보는 아니라는 뜻이죠. 작은 보는 아니다. 차양도 아니고 비나 눈 가려고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것도 차양이 만약에 떨어져 나왔다 해서 건물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5계계단, 비상계단. 주계단은 무너지면 큰일 나요. 근데 5계단, 비상계단은 떨어져 나가도 건물 자체가 무너지진 않아요. 5계계단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도 아니다. 아니다. 특별히 누가 중요하다? 최하층 바닥 중요합니다. 다음 리모델링. 리모델링 보니까 2018년 6월 27일 날 시행됐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개정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전에는 거기 리모델링은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손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전에는 증축하는 행위다. 증축만 있었어요. 근데 2018년 6월 27일자로 증축 옆에 뭐가 들어갔다? 또는 개축이 들어가면서 개축. 그래서 이제는 리모델링은 증축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개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전에는 시험지 낼 때 개축 그러면 틀렸었어요. 이제는 개축이 안 들어가면 틀렸도 변해버렸네. 그 다음에 거기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있죠? 꼭 외우셔야 돼요. 특별히 고층하고 초고층에 있어서 그 층수하고 높이 꼭 외워야 돼요. 고층 3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초고층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가만히 계산하니까 한 층당 몇 미터로 계산되는 것 같아요? 4m로 계산되는 거 같죠? 자, 요거 지난번에 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해드립니다. 뭘 해드리냐, 우리. 자, 고층 건물로 얘기할게요. 고층 건축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30층 미만이고 120m 이상이다. 자, 시험지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고층 건축물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 고층 건축물 이다 아니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 보면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고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는 탈락이죠. 이건 합격이죠. 어느 하나만 되면 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다. 이렇게 시험문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약하게 낸 적이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건 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초고층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 7번 관계전문기술사. 8번 아까 건축관계자 했죠. 건축관계자 누구누구라고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이거죠? 이거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요거 저기 잘 나와요. 제가 그렇지 읽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읽어봤자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설계자란 뭐냐? 자기의 책임 가르고 보조자 도움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계들을 작성하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이 적는 것도 나오고 뜻도 나와요. 근데 말이죠. 작년에는 어렵게 내라고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리고 설계도서, 내화 방과후 이런 것도 좀 꼭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뭐 설계도서를 갖다가 어떻게 냈냐면 건축물의 공사 등에 관해서 건축 등에 관해서 공사 용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을 정하는 공사의 필요성을 말한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설계도서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관식으로 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괄호를 어떻게 쳐놓으면 예를 들어서 2개 쳐서 구조계산서라든가 시방서를 괄호를 2개 쳐놓고 설계도서 내용이다. 그 안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적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되게 어려웠죠. 어려웠죠. 그렇게 1, 2다 공부하면 한이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생 수가 거의 뭐 3분의 1로 줄일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그래서 작년에가 20일의 시험 문제인데 20일의 시험 문제가 21번 본 중에 가장 어렵게 나왔어요. 제 경험상. 제가 강의 경력이 거의 한 20년, 21년 되거든요. 근데 제일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작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내니까 어떻게 해요? 구조계산서, 시방서 이렇게 괄호 쳐놓고 그걸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힘들죠. 보통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자기의 책임하에서 설계도 작성하는 누구냐면 설계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통상 나올 때. 근데 이렇게 해도 나왔다. 그 얘기 뭐다? 점수 깎으려고 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나오면은. 자,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은 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화구조도 알아놓으세요. 방화구조 꼭 읽어놓고 자세히 알고 또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래서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은 성질을 가진 재료 이런 식으로 이건 그대로 나왔어요. 가로놓기 안 나오고 객관식으로 반환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반환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막 여기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일이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 12번 부속 건축물, 13번 부속 용도, 12번 부속 건축물, 13번 부속 용도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속 건축물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기가 있다. 그럼 누가 있는 거죠? 누가 전제로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죠. 슬픈 얘기가 있는데 어떡하네. 그렇다 치고 아기가 있으면 엄마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부속 건축물은 아기나 맞죠. 논리적으로 부속 건축물은 아기입니다. 그럼 엄마가 누구냐면 주된 건축물이에요. 주된 건축물. 거기 나오죠. 그러면 이 부속 건물하고 주된 건축물 어떤 관계 있느냐? 첫째, 같은 대지에 있어야 돼요. 같은 대지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은 대지 안에. 주된 건물하고 뭐하고? 부속 건축물하고. 그 대신 부속 건축물이 부속 용도로 쓰여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된 건물을 위해서 쓰여야 돼요. 이게 바로 뭐다? 부속 건축물입니다. 그럼 부속 용도는 뭐냐? 넘어서 봅시다. 44초 제일 위에 설비 대피위생, 뭐 대피소라든가 화장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무실, 작업실, 집회실, 창고 같은 거, 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부속 건축물이에요. 또 식당, 타가소, 직장 어린이집, 뭐 운동시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다 부속 건축물이에요. 부속 용도니까. 그러니까 부속 용도가 부속 건축물이 되는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2강에서는 13번 뭐다? 부속 용도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쉬었다가 제3강에서는 14번 지하층 굉장히 중요하죠? 지하층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층 올해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층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3강에서 14번 지하층 이하 공부 들어갑니다.